네, 이 시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오늘 최종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틀째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변수 중에 하나로 투표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두 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뭐 선거를 예단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현장에 강서구청 선거 관련 현장에 가서 한 몇 번을 가보니까 예. 생각보다는 나름 그 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단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현장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백중지세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 이제 8회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를 분석해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70대, 60대 보면은 70대가 75.3%, 그 다음에 60대가 70.5%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도 그렇고, 사전투표가 사실 뭐 연휴 기간 동안 좀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좀 다른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당시에 투표율이 20대, 30대도 상당히 그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백중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떤 시각이실지 마찬가지로 예, 여쭤봐야 일단 될 것 같네요. 투표율 예상을 여쭤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로 높았잖아요. 한 22% 나왔는데 예, 예. 그것을 이제 전체 투표를 환산하면 한 42%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본 투표까지 합산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53% 정도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그 경향도 있고 본 투표는 이제 오늘 하루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평일이고 해서 네. 조심스럽게 투표율이 53%까지는 좀 미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한 45%에서 53% 사이 정도 그 정도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고 예상이 되는데 지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됐을 때의 투표율이 51.71%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언저리에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오후 1시부터는 또 사전투표와 합산된 투표율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 또 얼추 이제 다른 선거와 비교가 더 쉽사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장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서울시 25개 중에 구청 하나의 선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야당이 좀 이것을 좀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걸 정권 심판론으로 갖다 몰아붙이고 이 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현장에 가보면은 사실 그 현장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이 정치와 관련된 이슈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구청장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슈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과도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이슈 파이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좀 희석시키고 최소화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나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경을 지금 민주당으로 돌리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 그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짠 게 아니라 구도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을 키운 것은 사실 정부 여당에서 키운 그 측면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를 이제 유발시킨 그 당사자가 출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켰기 때문인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연관된 그런 그 선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권 심판론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부정률이 거의 부정 여론이 60%에서 언저리로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도층에 대한 국정 지지도에 대한 여론은 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전 투표율이 높고 본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양 당의 조직적인 그 투표 외에도 중도 무당층도 상당히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보면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의 선거라고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다만 이제 자꾸 이제 여당에서 이게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지 않으면 젖잘싸해서 마치 이제 여당의 그 출구 전략을 좀 쓰는 듯한 그런 이제 그 논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조직투표적인 성격도 대단히 가미되어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그 투표함을 열어보면 그거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나오는 결과가 과거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표의 그 이제 격차, 뭐 압승을 했느냐 아니면 뭐 한 자릿수로 이겼느냐,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선거가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면 이 정권에 대한 경고음을 강서 국민들과 국민들이 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까지 덧붙여드립니다. 네.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 그 투표에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재신임을 한번 받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 그 시민들을 통해서 본인이 재신임을 받아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정치 이슈 파이팅보다는 강서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그 빌라촌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빌라 이것을 이제 재개발하는 게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강서구청장이 새로운 강서구청장이 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이것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울시와의 어떤 네트워크 관계라는 이런 현안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사안들이 시민들한테 와닿는 거지. 이 정치 이슈를 계속 갖고 정권 심판론을 갖고 그렇게 그 이슈 파이팅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한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요.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뭐 출구 전략이다 어떻게 자꾸 야당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출구 전략 미리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히 그 지금 그 초기에는 사실 이게 지금 강서구라는 것은 우리 강남 3구랑 국민의힘은 똑같거든요. 어쨌든 국회의원 3명이 다 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적인 열세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 파이팅해서 지금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갖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가 25개 구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지역 일꾼론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거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역 일꾼론이라 해서 하나의 이제 구청장 선거로 의미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양 후보에 대한 자질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만 판단해 보더라도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파견 나갔을 때 그 비리 혐의로 인해서 12번의 골프 접대와 향응받고 인사청탁하고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인해서 그 해임된 분이잖아요. 그 해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혁신처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라고까지도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임 공무원을 사면해서 공천을 줬단 말이죠. 그 문제, 그리고 이런 후보의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신 분이고 또 행정 경험도 다 검증되신 그런 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강서구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질면에 있어서도 진교훈 후보가 전혀 김태우 후보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또 선거 과정에서 그 40억 혈세를 낭비하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애교로 봐달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기본적인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상까지도 주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 선거가 굳이 뭐 정권 심판론이냐 또는 지역 일꾼론이냐 했을 때 지역 일꾼으로 보더라도 진교훈 후보가 전혀 밀린 것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본투표가 끝난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강서구를 책임질 인물이 누가 될지가 정해진 다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두 분의 판단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양쪽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강서구의 책임자가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을 텐데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파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각 언론에서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구청 그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하나의 예. 그 보궐선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성패와 관계없이 이 당의 어떤 뭐 구조를 바꾼다든가 당의 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국정감사도 남았죠. 또 지금 총선도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갑자기 이 구청장 선거 하나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뭐 바뀐다든가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책임론을 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이러는데 책임론 이전에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이제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이제 작용할 건지 이런 예.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를 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당의 어떤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뭐 바꿔야 된다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 사항일 뿐 어떤 당의 핵심적인 부분을 뒤바꿀 만한 사안은 아니다란 말씀이셨고요. 그 사실은 이번 그 선거가 그 김태우 후보가 공천되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에서였잖아요. 그때 사면했을 당시에 여당의 입장은 그 공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여당의 패널 분들도 나오셔서 했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결국은 그 윤심이 작용해서 공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선거에서 그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라고 하면 김태우 후보가 패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끌고 갈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그 지도부 책임론의 그 결론으로 기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당내의 그 화학적인 통합을 전제로 해서 당도 또 혁신하고 또 선명 야당과 민생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지 차기 총선에서도 저희가 그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선거 결과를 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으로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이제 민주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앞으로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민주당은 그럼 온전할 것인가? 그럼 지금 이제 수박 감별사까지 이제 현재는 나왔습니다. 뭐 당도 감별을 어떻게 할 건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로 보면은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행보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던 참석했던 거기에 동의했던 한 30-40명 가까운 의원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과대 확대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안 아니냐. 결국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만에 하나 뭐 승리를 한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드라이브를 민주당 개혁과 관련된 드라이브겠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개혁을 한다면은 그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혁을 하지 않겠나, 민주당 개혁을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역시 기승전 우리 이재명 대표로 기결이 되는데 그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 선거에 대한 규정들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사실 아까 좀 빼먹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영장이 기각된 것까지도 이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권 내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뭐 기후재식 수사를 해왔잖아요. 표적 수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목표가 유무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 구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들도 국민들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향이 미칠 것이고요. 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겁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 더 많이 혁신하고 또 어느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들의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바꿀 것이냐, 당의 체질을 바꿀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부정률 60% 안팎으로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와 같은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과를 갖고 있는 총선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당을 통합시키고 혁신해야 되고 또 선명야당, 민생정당의 모습들을 재정비해야 되는 숙제들을 서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더 잘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씀을 딱 그래서 짧게 우리 대변인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에 관계없이 여야는 동시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어떻게 수렴해서 앞으로 총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가 여기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권 심판을 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또 이 선거 결과를 갖고 몰아붙이는 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뭐 말씀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저희가 워낙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좀 다뤄봤고요. 또 남아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한 가지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관위에서도 입장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가능했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사실 이제 엄중한 사안이고 되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랄까 이렇게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 면에서 국정원의 이런 그 발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정원과 선관위와 인터넷진흥원 세 군데서 합동 조사를 한 거잖아요. 합동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 세 군데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그것도 그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부정선거의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것도 9월 22일 날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20일 동안 뭐 하고 있다가 바로 보궐선거 투표 하루 전날 이걸 발표하는 것도 그 정치 개입의 의도가 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바로 같이 합동 조사했던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 사실 무근이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반박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으로 해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해 놨었는데 이것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상황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선, 총선 뭐 작은 선거들 일 때마다 항상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제기되어 올 때마다 사실 선관위는 뭐냐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항상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지금 선관위가 그 30%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인수위 때 사실 인수위 이제 총괄 문재인 정부 인수위 총괄 책임을 지면서 그 사실 저희들도 뭐 그 북한의 해킹을 3번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국가기관 이 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취약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이런 그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런 해킹 문제라든가 보안 시스템 이런 게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국정원에서 밝힌 것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사실 이 선거 조작을 하는 해킹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이런 문제는 사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참에 야당에서도 사실 이것을 갖고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사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서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간단하게 치부했을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술적인 보안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보완하고 점검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요. 13일 날 이제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이면 보궐선거 전날 이미 그 조사 결과 끝난 지 2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그걸 발표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정원에서 그 발표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그 바로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수개표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보수층의 유권자들을 그 결집시켜서 투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 또는 이 선거 결과가 혹시라도 패배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의혹의 지점에서 지금 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한 것, 그거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야 반응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게 시점상 왜 그때 발표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선관위를 방치한 게 아니냐, 전임 정권의 관리부실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건데 실제로 해킹했는데 뚫렸다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린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북한 해킹의 소행에 의해서 뚫리진 않았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그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하필 선거 하루 전날 이렇게 의심받을 짓을 하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뭐 국정원에서 지금 선거 직전에 사실 뭐 지금 자꾸 시점 갖고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국정원 입장에서 보는 이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좀 그 외부 선관위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도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참에 차라리 수개표를 한번 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그래서 그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금 대선, 총선, 크고 작은 이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제기된 온 그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그런 국정원의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국정원에서 밝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관위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외부 용역주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 이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외부 용역주 분들이 외부에서 USB를 외부 갖고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 우리 국가 행정망은요 절대로 외부에서 이 USB를 갖고 와서 관리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악성 코드를 심어 놓으면은 내부 조력자 없이는 안 된다고 그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사례들 보면 제가 그때 그 인수위 때 있을 때 뭐냐면은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은 악성 코드를 의도적으로 손을 댔을 때는 다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제시한 거 보면은 지금 투표 용지까지도 지금 충분히 해킹해서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만큼 지금 이 선관위가 지금 선거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가 허점이 투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제기를 한 거니까 그것을 무조건 선관위에서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 시점도 저는 뭐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걸 아시고 투표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거잖아요. 보궐선거 전날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수개표해야 된다라고 벌써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선거에 개입하는 의도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전에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께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셨는데 뭐 하나도 밝혀진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차례 선거에서 전부 다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작년 지방선거, 대선, 그 전에 보궐선거까지.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럼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13일 날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여야가 그때 그 새 조직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하니까 국정원의 입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선관위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합동 결과에 대해 서로 다 다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보안 시스템에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은 같이 이거 여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시기나 방법론에서 맞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딱 오비일학이라고 보궐선거 하루 전날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또 기시감들이 이제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의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국정원에서 달게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과거 선거 3번을 지금 다 이겼지 않냐고 뭐 네.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렇지 부정선거에 않습니까? 그걸 제기를 하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근소하게 이기느냐에 따른 그거는 상당히 해석의 논란이 상당히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는 보면 굉장히 근소하게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해석을 달리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좀 다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 선관위가 제대로 선관위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 취직, 뭐 아들, 자식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한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의구심을 통해서 국정원이 받아서 한번 그러면은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자 했더니 결국은 그게 이제 취약함을 노출되었고 상당히 외부에서 해킹도 가능하다는 걸 일단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주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면 승리수는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9월 네. 22일 날 조사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죠. 왜 20일 동안 묵혀두냐 그 그거야 지적을 제가 뭐 하는 거고. 조사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 과정들이 저희 있겠죠. 슬슬 정리하시죠. 예. 선관위의 채용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앙선관위가 있었던 이래로 계속 누적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는 과도한 주장이시죠. 예, 누적돼 왔다는 그거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예, 이제 주제를 좀 아니 이명박 박근혜 바꿔보겠습니다. 정부 때에도 채용 비리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더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 저희가 또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일 것 같아서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야기 해볼 건데 어제가 첫날이었고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뭐 어떤 곳은 일부 파행되는 곳도 있었고요. 두 분께서는 여러 상임위 가운데 좀 주목하신 곳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상임위 어느 특정 상임위보다는 지금 언론 그 보도에 이제 보니까 뭐냐면은 그 과거에도 늘 그 문제 제기되었고 무용론도 제기됐던 정인 참고인 그 국회에 부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역대 상임위에서 보니까 171명이 정인과 참고인이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대부분 그 기업 임원들이 한 전체적으로 95명인데 퍼센테이지는 아마 55.6%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4명 가까이가 이제 이 사실은 참고인하고 정인들이 기업인들이 나오는데 사실 예. 이게 계속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럴 바에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뭐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불러놓고 고문 형식으로 그냥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불러놓고 그냥 기다릴 정도는 수준 정도인데 사실 이런 바에 같으면 차라리 기업 현장에 가서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국회에서 봐서 국정감사 할 적에 기업 현장에 문제 있다 하면은 사실 기업 현장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정인이라든가 꼭 뭐 기업인 아니더라도 참고인들을 부르는 것은 이제는 좀 국회에서 좀
지양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우선 싶습니다. 예, 네, 네. 과도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신 것 같고요.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그 과도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그 사안마다 아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청문회 무용론에 있어서 국감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개탄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도 잘 하지도 않고 아주 필요한 그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이 되면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야당의 시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당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또 다른 그 상관없는 증인 채택을 같이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무산시키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 장관들이 나와서 그 답변한 태도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딱 정쟁화시켜서 파행시키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 국정감사하는 거를 쭉 보니까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법사위에서 우리 이제 김태우 후보가 계속해서 공익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저 국가인권위원 대법원에서 그 공익제보자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기 대법원을 통해서 확인한 것 그것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 이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이제 국감을 했는데. 그 이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결국 바꿨잖아요. 바뀐 노선으로 그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꾸고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인 B.C. 비옥 편입 분섬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고 또 환경성 그 평가라든지 그 정책성 평가에서는 원안인 양서면 안이 훨씬 더 더 맞다라는 것이 또 확인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답변을 회피하면서 실무자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들은 정말 부적절한 태도였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방입니다. 국방이 신원식 장관이 이제 결국은 또 그 여당 의원들과 신원식 장관이 이제 퇴장을 하면서 파행으로 결국 하지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적격 인사를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장관이 이제 며칠 지나서 와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런 부적격 그 인사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이게 피켓을 앞에 좀 세워놨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파행이 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는 2시간 지난 오후에는 그거 뺄 테니까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행이 됐거든요. 그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도 과거에 이제 뭐 그 역사적인 발언이나 쿠데타 옹호 발언이나 뭐 흉상 이동 뭐 이런 발언 관련해서 부적절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최상병의 수사 외야 의혹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오히려 스스로 날린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우리 민주당 간사 말을 들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열려고 네. 여야간에 이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꼭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